가성비 제품 오랜만에 하네요. 제 커피 그라인더도 확인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훨씬 놓친 감이 있네요. 어쨌든 이번 소개할 가성비 제품은 무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K68이라는 놈인데요. 2만원 정도 하는데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바로 가죠. 회사 이름은 지오우랑 발음 모르겠고요. 약간 K68이라는 이름의 키보드입니다. 68키의 미니 사이즈 키보드고 보시다시피 때깔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키보드 같은 걸 굳이 왜 사나 했는데 최근 제가 키보드에 빠져서 그런가 이쁜 애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21,400원에 구매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왔습니다. 구성품은 키보드, 키캡, 스위치 리무버가 들어있습니다. 건전지는 없으니까 사셔야 되고요. 외관 디자인은 아주 이쁘고요. 마감도 꽤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키캡 소재는 ABS지만 가격 생각하면 납득 충분히 가고요. OEM 타입의 역방향입니다. 디자인 색상으로는 화이트 오렌지, 그레이 오렌지, 다크 그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산 곳에는 화이트 오렌지가 적축, 그레이 오렌지가 청축, 다크 그레이는 적축, 청축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향에 따라서 화이트 오렌지를 골랐는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 이쁩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30.9, 세로가 10, 가장 끝쪽 높이가 38mm, 무게는 530g입니다. 뒷면에 AAA 건전지가 2개 들어가고 직관적인 온오프 스위치, USB-A와 C 타입 연결 가능한 동글이 들어있고요. 미끄럼 방지 고무 처리가 되어 있지만 높낮이 조절은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놈은 2.4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오른쪽 Alt 옆에 있는 펑션 키를 누르고 Q를 누르면 2.4 무선, W와 E로 각각 블루투스 2개를 잡을 수가 있어서 총 3대와 연결 가능하고요. 무선 전환, 입력 딜레이도 없는 편입니다. 키감은 저는 적축을 구매했는데 꽤 좋았습니다. 스페이스바도 어느 쪽을 쳐도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고 ABS 키캡인데 PBT 느낌이 나고요. 이중 사출 키캡이고 LED 백라이트 연병 떠는 것은 없습니다. 전 없는 게 좋은데 아쉬운 분은 아쉽겠네요. 소음 신경 쓰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깊은 키 스트로크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이 크고 조그만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오타가 오지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이지만 핫스왑도 가능해서 스위치 교환, 키캡 교환이 되므로 고인물들은 그들만의 세계로 떠나시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싼 맛에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지금으로도 매우 만족하고요. 사실 보조로 사고 홀베어로 하나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거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걸 메인으로 쓰고 이놈은 보조로 잠수 기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쓰려고요. 19키 무충돌이고 전송거리는 10m, 3핀 적축 청축 타입이라고 하고 무선 건전지 키보드라서 유선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키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륙에서 전자기기 저렴하면서 좋은 거 점점 많이 나오는데 몇 개 주워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반에는 만원 후반대에 팔았다고 하니까 가격이 또 언제 오를지 모를 일이고요. 장난감 사는 감각으로 한번 구매하셔도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단점 아닌 단점은 이게 68 배열이다 보니까 방향키 때문에 오른쪽 시프트가 짧아져서 손이 크고 이런 컴팩트 사이즈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에코 같은 사람에게는 오타를 매우 유발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총평하면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은 키보드여서 오랜만에 가성비 제품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2만원대 기능 있을 거 다 있고 가격을 상회하는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키보드였습니다. 추천하고요. 전 갑니다. 수고요. 최근에 커피뽕이 차올라서 커피 리뷰를 하려다가 이쪽은 시가보다 더 초보인데다가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냥 개초보에 커피 후기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저는 왠지 남들이 잘 안 마시는 것 같은 브라질이나 베트남, 미국식 강배전 느낌의 커피를 즐기던 사람입니다. 뭐 대형 카페나 그런 데서 질 낮은 커피에 익숙해지거나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원래부터 카페 안 가고 집에서 그런 종류의 커피만 원래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급진 커피는 대체 보고 어떤 맛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고급 커피는 대체 어떤가, 이 근본 없는 싸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소개할 원두는 에티오피아 G1 구지 겔레나 게이샤 무산소 워시드입니다. 이름 더럽게 긴데 풀이하자면 에티오피아는 아시다시피 나라 이름이고요. G1은 디펙트 등급, 즉 결점이 있는 빈에 대한 것으로 숫자가 적을수록 상위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점두는 블랙빈, 껍질이 까지지 않았거나 껍데기가 큰 것들을 개당 1 디펙트로 계산하고 부서지거나 기형, 미성숙 빈은 5개, 벌레 먹은 빈은 5개에서 10개부터
1디펙트로 친다고 합니다. 지원 등급은 300g당 1디펙트 정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지겔레나는 지역명입니다. 게이샤는 게이샤라고도 불리우는 원두 이름으로 전 무슨 일본이랑 관련이 있는가 싶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름이 그렇다고 합니다. 늘 저렴이 커피만 마시던 저는 몰랐었는데 한때 돌풍이 불었던 유명한 녀석이었다고 하네요. 원두 품종에 대해서는 언젠가 자세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판매자분이 적은 내용에서는 살구와 딸기잼, 달콤함 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산소 워시드는 이것도 다음에 자세히 다룰 것 같은데 대충 이야기하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공법으로 발효탱크 같은 곳에다가 넣고 이산화탄소를 일부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밀봉하면 산소 차단은 물론 가스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안에서 독특한 발효가 발생한다는 모양입니다. 평균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점액질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pH 농도를 측정해서 발효 정도를 조절하는 식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를 햇빛에 바로 건조시키면 무산소 내추럴, 씻어서 건조시키면 무산소 워시드라고 구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기만 한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산 원두는 생산지가 겔레나 월에다 고도 1700m, 향미는 계피, 레드베리, 백포도, 블랙커런트, 젤리, 부드러운 바디와 밸런스가 있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로스팅은 중배전 플러스라고 합니다. 뭔 놈의 이론 설명이 이렇게 긴지 그냥 닥치고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그라인더는 웰홈의 ZD10이고 머신은 위지엘의 DL310이었습니다. 그라인더는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부터 핸드드립까지 되는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머신은 좀 많이 딸립니다. 분쇄도 2로도 해보고 2.5로도 해봤는데 머신에 힘이 없어가지고 더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3으로 하니까 미친듯이 힘겹게 나오긴 하는데 제 실력 부족도 있고 해서 영 만족스럽지 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도 해보고 핸드드립도 해보고 뭐 이래저래 여러 방법으로 마셔봤는데 일단 커피 묵은본인 저에게는 정말 설명으로 들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충격을 금치 못할 정도로 미친놈 같은 신맛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미친놈처럼 쉬어요. 커피 고수분들은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원두를 원래 좀 피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인도네시아 만델링인가? 그거 마셨을 때 불쾌하게 신맛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근데 처음엔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쉬었어요. 근데 이건 기분 탓인가? 이름빨 때문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혀가 변했는가? 이거는 시기는 한데 불쾌한 신맛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차례 마셔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설명 같은 데 써있는 수많은 아로마들 거의 대부분은 못 느꼈고요. 다만 약간의 딸기나 포도 같은 느낌의 뭔가 상큼한 향긋함 같은 뉘앙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미친놈같이 지배적인 산미가 메인이고 이 안에서 묘하게 뒷맛이 상큼한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 맞게 농도를 좀 옅게 하면 커피보다는 약간 차를 마시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맛이 세니까 저한테 맞게 커스텀하면 차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끝맛이 산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인 특유의 되게 독특한 향이 산미와 함께 나는데 이건 커피콩 갈기 전부터 나는 독특한 향으로 커피 초보인 저한테는 이게 원두 고유의 향인지 가공 과정에서 얻어진 향인지는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특유의 자극적인 향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리뷰했었던 파이프 담배 슈페리얼 라운드 슬라이스 옛날 버전에서 느꼈었던 특유의 그 감칠맛이 있는 자극적인 향이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발효향 같습니다. 차 같다고 느낀 것도 이해되는 게 이 발효향이 약간 홍차와 똑같지는 않은데 그 특유의 뭔가 발효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향이 시고 고소한 커피향에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마셔본 결과 핸드드립으로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만 여전히 제 취향은 로부스터의 그 오래돼도 상관없는 강배적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더 여러가지 도전해보고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맛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직 덜 익숙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초보라 나라별로 품종별로 추출법별로 이래저래 실험하면서 커피 여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개초보라 이런데 이것도 뭐 시가리브 때처럼 하다보면은 점점 디테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여름이라서 먹는 것도 귀찮아서 후리카케 있죠. 그거나 좀 먹어볼까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일본 컵라면 쪽까지 사게 돼서 그래서 먹은 것들은 간단하게 몇 개 제 나름대로 후기, 리뷰,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죠.
참고로 저 일본 컵라면 자체를 컵누들 빼고 처음 먹어봅니다. 페코의 기본 입맛은 김치 안 좋아하는데 편의점 김치 라면은 좋아하고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느끼한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바로 가보면 마루짱이라는 회사의 고추모리 돈코츠 라멘입니다. 고추모리는 약간 곱빼기 같은 말입니다. 제가 돈코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바로 맛평가 갑니다. 일단 일본 라면들이 짜다고들 하던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짜게 먹는 타입도 아닌데 염도 그냥 한국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살짝 싱거울 그 정도던데요. 이것도 어느 쪽이냐면 고소한 맛이 중심이 되고 그다지 짜지 않은 편이었고요. 돈코츠도 전 완전 진한 거 좋아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그냥 가벼운 편 농도였습니다. 씹는 맛이 특히 좋은데 후레이크가 풍부합니다. 건더기가 약간 참깨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씹는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면은 얇은데 쫄깃한 계열이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게 약간 큰 사발 사이즈입니다. 이게 제가 사이즈를 생각 못했는데 나머지 녀석들은 대부분 죄다 좀 작더라고요. 이건 그런 면에서 맛도 좋고 양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제가 주는 점수가 뭔 의미가 있겠냐만 일단 후기니까 페코의 개인적인 별점을 주겠습니다. 고추모리 돈코츠 3.5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삿포로 이지망 쇼유라면입니다. 삿포로가 라면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컵라면은 어떤가 좀 골라봤습니다. 쇼유는 간장입니다. 간장 라면이죠. 맛은 딱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한국 라면 염도에서 매운 거 안 들어가고 간장이랑 이건 제 추측인데 좀 닭고기 베이스 육수 느낌의 스프? 면은 꼬들꼬들해서 한국 라면이랑 좀 비슷하지만 한국 라면 면발 특유의 질감은 아니었고요. 토핑은 네모난 김조각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던 무난한 녀석이었습니다. 제 점수는 3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산의 면직인 탄탄맨입니다. 맛은 그 라유라고 하죠. 고추기름 베이스의 두반장이랑 참기름 섞은 것 같은 느낌의 맛 같았습니다. 고추기름 특유의 향이 중화풍 느낌을 좀 내주고 맵기보다는 부드러운 풍이었습니다. 면은 얇은 겉면 느낌으로 유난히 좀 쫄깃 찰랑찰랑거리는 그 느낌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겉면 취향은 아닌데 스프가 농도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해서 제 점수는 3점입니다. 다음은 안 먹어본 저도 이름은 알 정도로 유명한 태양그의 야끼소바 빅 버전입니다. 이름은 빅인데 그렇게 빅은 아니고요. 특이하게 포장 용기가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팔도에 도시락 라면을 크게 만든 느낌? 일본의 야끼소바 유명하죠. 볶음면이라는 뜻이고 저도 어딘지 까먹었는데 철판집이었나?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 기억도 있고 태양그 자체가 명성이 있으니까 유독 기대했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른 맛이더라고요. 전 왠지 달달한 데리야끼 느낌의 산미 좀 있고 배추 좀 볶고 그런 느낌의 맛으로 연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우스터 소스에 가까웠습니다. 우스터 소스 9의 간장 1 느낌? 알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한 짠맛과 산미, 배추의 달짝지근한 맛과 면이 섞인 맛인데 저 원래 배추 안 좋아하는데 이런 소스에는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면이 약간 육개장이나 도시락 면 같은 데서 나는 약간 과자 비스무리한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나름 별미였는데 개인적으로 전 약간 좀 더 달달한 걸 기대했었나 봅니다. 좀 더 인스턴트스러운 강렬한 맛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름 별미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추향이 이거에 한 5-6배는 들어가야 밸런스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3점. 다음은 삿포로 이치방의 미소라멘입니다. 전엔 쇼유였고 이번엔 미소, 즉 된장 라면입니다. 스프는 구수하고 가벼운 된장 맛인데 뉘앙스가 딱 약간 배추 된장국 그 느낌의 맛입니다. 이놈 같은 경우는 제가 술 먹고 마무리로 먹어서 먹을 때 좀 면이 불어가지고 면 평가는 불가능하고요. 하여간 국물 맛은 배추, 우거지 뭐 그런 거 우려낸 된장국 맛입니다. 달짝지근하게 나온 채소 향과 된장 조합이 은근 어울리고요. 또 은근히 토핑으로 들어간 옥수수 알이 조합이 좋습니다. 깔끔한 맛이었고요. 해서 3점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일본 컵라면 순회 중이라서 제가 먹어본 거 좀 소개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소개한 5개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한 고추모리 돈코츠를 가장 추천합니다. 퀄리티가 좀 윗급이라고 보고요. 다음은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라는 정도? 어쨌든 저의 일본 컵라면 여행은 계속됩니다. 2편에서 뵙죠.
제가 요즘 가성비 제품을 소개 많이 하는데 아니 이게 늦게 배운 게 무섭다고 가격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이번 가성비 제품은 2만원 중반대 가격에 최소 10에서 20만원대 소리를 내주는 미친놈 코스인 KSC75라는 녀석입니다. 바로 가죠. 제가 나름 가성비 좋게 쓴다고 쓰는 헤드폰이 필립스의 SHP9500이거든요. 이것도 돈값 상회하는 수준의 음질, 엄청나게 편함이 장점인 놈이고, 이어폰도 예전에 좀 유명했던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하여간 중국산 가성비 제품들 그런 것도 막 쓰고 이랬는데 이번에 우연히 KSC75라는 놈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시험 삼아서 구매해봤는데 세상에 소리가 진짜 미쳤던데요. 솔직히 가성비 해도 소리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KS75의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디자이너를 암살해도 좋을 수준의 극혐 디자인이고, 일단 귓구멍에 박아놓는 것도 아니고 귀에 거는 형태의 오픈 클립형 스타일이라서 보통 이런 거는 착용감도 구릴 뿐만 아니라 음도 세고 따라서 볼륨 확보도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놈은 이런 구조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좋은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성비 제품 몇 가지 지금까지 소개는 했는데 솔직히 이거만큼 가성비가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되게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포스라는 회사도 전 처음 들어봤는데 최초로 스테레오 헤드폰, 최초의 노이즈 캔슬링 등등을 개발한 유명한 회사라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툭 나온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KS75의 상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스펙이고 뭐고 진짜로 소리가 2, 3만원대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 확정적으로 단언하면서 말하는 타입이 아닌데 음질은 진짜예요. 절대로 이 정도 가격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의 소리를 내줍니다. 가격도 싸니까 진짜 한번 사서 들어보세요. 제 개인적인 체감상으로는 웬만한 헤드폰들도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습니다. 못해도 한 20만? 30만 아래 헤드폰에 돈을 쓸 바에는 이거 몇 개 사서 들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가격이 워낙 저렴한 탓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단 디자인이 진짜 미친놈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구립니다. 세계 인구 한 95% 이상은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 디자인이고, 오픈 클립형인 탓에 막상 끼면은 편하긴 하지만 구조상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므로 개인적인 실내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역시나 구조상 귀에 딱 밀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았을 수도 있을 저음을 못 내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음질에 몰빵한 탓에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툭 건드리면 망가질 것 같을 정도로 좀 뭔가 약해 보입니다. 이 제품이 워낙 아는 사람들은 싸고 좋은 녀석으로 유명한 탓에 개조하거나 개조 파츠를 구입해서 디자인과 내구성, 밀착력을 보완하면서도 쓰는 모양인데 이 부실한 몸체도 그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작 2만원 중후반입니다. 단점 다 씹어먹을 정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리가 진짜입니다. 최근으로 갈수록 이어폰들 기술도 좋아지고 중국에서도 뭐 밸런스가 엉망이던 뭐던 내부에 좋은 부품들 때려박거나 하는 등 점점 좋은 제품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몇 가지 장난삼아서 구매해보고 적절히 잘 쓰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게 헤드폰 몇 가지도 사서 잘 썼었는데 이놈은 진짜 그런 과정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소리가 좋았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좋게 들었는가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놀랍던데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호들갑 떨면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HD 600에서 그 위로 노시는 분들은 한심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아래에서 놀던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동안 밑바닥 이어폰, 헤드폰을 재미삼아서 구매했던 행동들이 그냥 돈지랄이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음질이 좋았습니다. 45mm 티타늄 코팅 진동판 드라이버가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상력, 공간감, 그리고 표현력? 특유의 그 음색도 전 마음에 들었고 저음이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음도 나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밸런스적으로도 좋게 느꼈고 전체적으로 진짜 웬만한 놈들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몇 개씩 쟁거 놓을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대호들갑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오랜만에 좀 호들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어폰 계열은 무선을 빼면 나머지들은 다 안 쓰고 이거만 쓸 예정입니다. 한 40만원 정도는 써야 좀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매우 만족했고요. 그래서 소개해봤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좋은 거 아실 자격이 되니까요. 여튼 그랬습니다. HD 600급 아래에서 노시는 분들은 장난감 삼아서 한번 사서 들어보시고 저처럼 쓸데없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정보 끝났으니까 퇴장합니다. 수고요.
대륙에서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 시진핑도 같이 웃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륙의 가성비 제품 하나 소개하려고요. 아시는 분은 잠깐 동안 핫해져서 이름을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랑투라는 회사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보통 LT84가 유명하지만 저는 LT104를 소개하려고요. 바로 가죠.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 디자인적으로도 공간 확보적으로도 매우 유용하지만 키보드의 근본은 무릇 존나 풀사이즈여야 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냥 제가 게임을 별로 안 하고 넘버 패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본 거고요. 써보고 괜찮길래 소개하는 겁니다. 84 소개는 많은데 104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LT84의 인기에 힘입어 나온 제품이고요. 무선 모델은 Q10 같은 데서 싸게 잡으면 대충 4만원 중후반, 유선은 2만원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네이버로 사면 만원 정도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LT104는 넘버 패드까지 붙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간은 차지하지만 짱박아 두고 쓰기에는 여러모로 쓰기 편한 일반적인 사이즈고요. 모양도 84를 길쭉하게 늘려놓은 느낌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색상은 무선 모델이 블랙 오렌지, 블루 그레이가 있고 유선 모델은 화이트 그레이가 있습니다. 전 그냥 두고 쓰는 일반적인 키보드가 필요했으므로 유선으로 사지만 요즘 보통 다들 무선으로 사는 게 일반적이죠. 유무선의 차이는 연결 방식 말고는 다 동일하고요. 애초에 유선 쓰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쨌든 LT104로 넘어오면서 키캡 재질이 ABS에서 PBT로 바뀌었습니다. 매끈하고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LCD 스크린과 노브도 그대로 있습니다. 84가 잠깐 흥했던 이유가 저렴한 가격에 이 조그만 화면과 노브가 달려있었기 때문이었죠. 스크린은 GIF를 집어넣어서 배경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재밌게 가지고 놀 정도고 이 외에도 스크린은 연결 방식, 시스템 전환, 조명 효과, 색상 밝기, 속도, 볼륨 조절, 언어 선택 등이 표시됩니다. 노브는 솔직히 그냥 무난하다고 할까? 솔직히 말하면 고급진 느낌은 아니고요. 쓱 돌아가는 타입은 아니고 딱딱 하나씩 걸리면서 돌아가는 타입입니다. 어쨌든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근데 여기서 출장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시점인 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LT104의 전용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랑투 홈페이지에도 없고 판매자 쪽에서 비공식인지 공식인지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뭔가 배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전용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 말은 뭐다? GIF 기능, 시간 설정, 키 매핑과 매크로 등 주요 기능을 현재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매우 치명적인 건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나오기는 하겠죠. 일단 K사 존에서 어느 분이 판매자한테 받은 전용 드라이버 링크는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선 모델과 유선 모델은 가격만큼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무선은 블루투스 3개를 잡고 2.4 연결도 되고 유선 연결도 되고 위에 말한 LCD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유선 모델은 다 안됩니다. 유선 모델은 그냥 LCD 백라이트 관련 숫자 정도만 표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의 기능들이 다 필요가 없고 중국의 프로그램 자체도 싫고 UI도 싫어서요. 감동적인 영화 보고 울고 있으면 시진핑 형님도 같이 울면서 원격 장거리 공명하는 것도 염려스럽고 해서 유선 모델을 샀으니까 유선 모델의 노브 사용 방법만 말씀드리면 노브를 살짝 돌리면 LED 백라이트가 막 숨쉬는 것처럼 된다던가 반짝반짝 연병 떠는 시츄에이션 종류를 고르는 거고요. 돌리면은 연병 떠는 것의 밝기가 조절됩니다. 여기서 길게 꾹 눌러주면 볼륨 조절로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볼륨 축소 확대가 되는 거고요. 전 기본적으로 LED 연병 떠는 거 꼴보기 싫어서 누르면 빛나는 그 모드로 해놓고 노브는 볼륨 조절로만 씁니다. 연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LT104 LED를 이야기해보면 RGB 풀컬러 백라이트 1680만 가지 조명 색상이 탑재되었다는데 전 키보드 허접이라 그런가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PCB 탑재, RGB 독립 칩, 고강도 조명 그렇답니다. 제가 백라이트 연병을 안 좋아해서 그렇지 밝기도 충분하고요. 패턴도 좀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꺼둘 뿐. 아차, 시그널 RGB인지 뭔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디자인은 나름 디자인 괜찮습니다. 키감도 저 같은 사람은 만족하는데 고인물들에게는 장난감이겠죠? 스위치는 해공축, 골드축, 뭔가 독자적인 리니어 축을 사용한다는데 타건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좋았고요. 다만 저소음이냐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들의 리그니까
빠지니까 빠지겠습니다. 대신 학원음 같이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쳐주시는 분 영상이 나오면 링크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핫섭이 되니까 아무렇게나 교체하실 수 있고요. 샌드위치 구조 83와는 다르게 포론 흡음재랑 실리콘 쿠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빈자의 다얼류 A104 프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기 자체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상회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놈이고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전용 프로그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90%가 무선 모델을 살 것 같은데 그분들은 키 매핑도 키 매핑이지만 GIF 배경 화면 우겨넣는 장난을 매우 치고 싶을 텐데 그게 현재 안 되니까요. 그리고 유선인 저도 키 매핑도 쓰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노브 볼륨 말고 다른 기능으로도 바꾸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은 안 나오나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어차피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요. 급하지 않은 분들은 관망하다가 프로그램 다 나오고 안정되었을 때 구매하시던가 굳이 넘버패드 필요 없으면 84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104키 다 있어야 편한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게 좀 편해서 여튼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이것도 소개해봤고요. 키보드 웬만하면 깊게 안 들어가려고요. 여기도 늪이더만요. 아주 무섭습니다. 바라볼수록 탐욕이 그냥. 어쨌든 정보 끝났으니까 전 갑니다. 수고이요. 에코의 일본 문물 체험기 2탄입니다. 탄수화물 쪽은 오지게 섭취하네요. 근데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서 신기해서 안 질리네요. 바로 갑니다. 닛산의 라오 미소 라멘입니다. 라오 시리즈들은 하나같이 팔각형의 포장 용기인가 봅니다.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특이하죠? 어쨌든 신기하니까 먹어봤습니다.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미소 라멘을 골라봤습니다. 1편에서 사포로 이치방 미소 라멘을 리뷰했었는데 그 놈이랑 비교하면 이 놈이 조금 더 된장 느낌이 진하고 은은한 단맛이 주를 이룹니다. 배추향은 사포로 쪽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면발은 겉면인 것 같은데 쫄깃하고 입에 들어가서 씹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미소 된장 맛이 좀 있고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돌아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백호는 3.5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UFO의 야끼소바 오오모리입니다. 오오모리도 약간 곱빼기 같은 느낌의 단어입니다. 밥 존에 고봉밥으로 푼 거 있죠. 대충 그런 존내 많이 담아놓은 것을 뜻합니다. 일반 버전보다 더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번엔 페양그를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비교가 되겠군 하면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우스터 소스 맛입니다. 소스 농도와 염도는 이쪽이 더 진한 것 같고 확실히 좀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맛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페양할 때도 말했는데 이 약간 우스터 소스와 간장이 섞인 이 소스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달아도 될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배추향이 이거보다 최소 5-6배는 들어가야 밸런스가 잡힌다고 봅니다. 어쨌든 페양그보다 양이 많아서 그건 좋았습니다. 맛은 그냥 비슷해요. 이게 더 짜다는 정도 해서 페코의 점수는 3점이고요. 다음은 마루타이 하카타 나카하마 돈코츠 라멘입니다. 일본은 시골도 관광업으로 먹고 살 정도로 그쪽으로 발달이 된 만큼 인스턴트 제품들도 지역색을 살려서 이렇게 지방을 대표하는 물건들이 나와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가볍고 깔끔한 돈코츠 느낌이었고요. 약간 뉘앙스가 사리곰탕면이랑 비슷하던데요. 면은 가는 면이고요. 약간 사리곰탕에서 덜 짜고 좀 더 기름진 맛이 있으면 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리곰탕류 라면들이 색이 옅은 만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본 베이스 맛이 되기 때문에 뭐 넣어 먹거나 곁들이는 용으로 좋습니다. 여기에 고추기름을 넣거나 뭐 다른 고명만 넣어도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 단독으로 보면 아무래도 토핑이 적고 깔끔한 쪽으로 가는 심심한 계열이라 굳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맛이 나쁘진 않았어서 저는 무난하게 3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닛산 돈베이 키츠네 우동입니다. 이것도 엄청 유명한 놈이죠. 키츠네가 여우라는 뜻인데 왠지 몰라도 키츠네 우동하면 다 유부가 들어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큼지막한 유부가 들어있는 우동이고요. 맛은 튀김 우동과 비슷합니다. 면이 약간 칼국수면처럼 넓은 면인데 제가 원래 이런 면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더라고요. 면이 맛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압도적인 유부도 제가 원래 유부를 좋아해서 매우 좋았고요. 일본 라면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네요. 유명한 만큼 맛있었습니다.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괜찮은 라면이었습니다. 한국 라면도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토핑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놈은 3.5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진짜 개인 입맛으로 훑어봤고요. 제 점수는 재미로만 보시고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이요.
전에 인센스 영상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향을 좀 괜찮은 거 있나 몇 개 좀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해서 제가 태워본 걸로 인센스 향기 몇 개 리뷰까지는 아니고 후기라고 해야 되나? 향기 소개랑 추천 비추 해보겠습니다. 브랜드는 다르샨이고요. 이쪽 인센스 몇 가지 돌아보겠습니다. 아마 향기 이렇게 냉정하고 지멋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도 아니고 제 영상이니까 전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포레스트입니다. 한 개에는 향이 나는지 마는지 너무 약하고요. 몇 개를 같이 태우면 풀냄새와 절향 섞인 냄새가 퍼집니다. 이름처럼 습한 느낌의 숲향과 나무향이 섞여서 나는데 상쾌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우나 연기 먹은 것 같은 그런 나무향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향기가 납니다. 상쾌한 거 바라고 여름에 태우시기는 비추고요. 오히려 추울 때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추천이나 비추냐 하면 중간에서 비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이스 민트입니다. 한 개만 태워도 꽤 괜찮고요. 묘하게 달달한 향이 났습니다. 시원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집에 달달하고 상쾌하려다 만 것 같은 그 언저리의 향이 남습니다. 태우기 전에 박하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태워보면 몽글몽글하게 달달한 잔향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달달한 향기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차크라 머식인데 아마 세븐 차크라인가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진짜 미묘한 나무향인데 절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중동 같은 곳에 가야 할 것 같은 강렬하게 이국적인 향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호불호 가릴 향이라고 보고요. 카레 있지 않습니까? 카레에서 매운 향신료랑 강황 뺀 향신료 향에 나무 부스러기 버무리고 태우면 날 것 같은 향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심취하신 분이 아니면은 비추입니다. 산달입니다. 이것도 묘한 나무 향인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샴푸 같은 거 하면 끝에 남는 그 상쾌한 뒷향이죠. 그 향이 섞인 나무 향입니다. 쿨 계열 샴푸의 그 멘톨 향 말고 딱 샴푸에서 나는 뒷향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차크라보다 100번 낫습니다. 나무향 좋아하시면 추천 계열입니다. 베이비 파우더입니다. 미묘합니다. 뭔가 베이비 파우더라기보다는 살짝 더워서 땀 맺힌 것 같은 태양빛에 장기간 노출돼서 후덥지근해진 살 냄새와 나무향이 섞인 향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아스트랄 7X7인가 뭔가 하여간 그겁니다. 인도에 한국 저어를 지은 다음에 향을 피우는데 우리 거랑 외국 거를 섞어서 태우면 날 것 같은 오묘한 향기를 내줍니다. 오묘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처럼 아스트랄하기는 합니다. 약간 촌스러운 꽃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비추합니다. 애플 시나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과향도 좋아하고 시나몬 향도 좋아해서 골랐습니다. 근데 그거 기대하시고 사시면 미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미묘합니다. 미묘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비추합니다. 쿨워터입니다. 쿨한지는 모르겠고 달콤하고 제법 심플한 향이 납니다. 느낌상 베이비 파우더보다는 얌전하고 절제된 느낌. 아이스민트 뉘앙스인데 역시나 더 절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노멀하게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난해서 살짝 추천 계열입니다. 바닐라 코코넛입니다. 기대하시는 그 바닐라와 코코넛 향이 잘 납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향으로 실내에 피우면 꽤 좋다고 봅니다. 이건 딱 이름대로 좋습니다. 추천이고요. 러브입니다. 달콤한 꽃향 같은 느낌인데 인도 절향스러운 거 태우니까 매우 세련되게 느꼈던 놈입니다. 이거 의외로 촌스럽지 않게 달달한 향기였습니다. 추천 계열입니다. 문드림입니다. 제가 태운 것 중에서 가장 취향이었던 녀석이자 제가 기대했던 인센스 향기에 가장 가까운 향기였습니다. 포장 패키지처럼 약간 보랏빛 밤하늘스러운 이미지의 향기가 납니다. 달달하면서 세련된 향기인데 뭔가 익숙한 향기 같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생강향 비스무리한 느낌입니다. 진저일스럽다고 해야 되나? 특유의 그 달달한 생강향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강추고요. 전 앞으로 이것만 살 예정입니다. 나그잠파입니다. 매우 이국적인 꽃인지 열매인지 묘한 향기가 납니다. 이국적으로 달콤한 향인데 약간 모가나 복숭아 같은 거를 프레스기로 눌러서 압축하면 날 것 같은 되게 오버하게 진한 달콤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찐득한 향에 꽃향 그 언저리가 섞인 묘한 향기 플러스 나무향이 납니다. 추천이냐 비추냐 하면 전 중간 그 언저리인데 저한테는 세련된 향기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린애플입니다. 미묘하게 사과향이 잘 나긴 하는데요. 남는 잔향이 그린애플스럽게 뭔가 싱그럽냐 하면 그런 것까지도 않습니다. 잔향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과의 향은 사과향인데 미묘합니다. 비추합니다.
대충 한 13개 정도 이야기했나요? 어쨌든 제가 구매한 다르샤는 센서 태워본 거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아직 2개인가 3개인가 남았는데 나중에 또 한번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영상 끝냅니다. 다음에 뵙죠. 커피 리뷰나 원두 정보는 많지만 저처럼 근본 없는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스타와 거의 준프로급 커피 매니아들이 판치는 이 시대, 낱말 같은 건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 꼴리는 대로 돌진하는 페코의 무근본 고급 커피 체험 시작합니다. 이번 소개할 녀석은 니카라과 산타마리아 데 루스데스 산 호세 무산소 발효 가공 허니입니다. 이번에도 이름 더럽게 깁니다. 바로 이름 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카라과는 알다시피 니카라과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시가 리뷰로 매우 익숙할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 산타마리아 데 루스데스는 농장 이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무식한 말이긴 한데 그냥 하자면 산타마리아가 들어가면 왠지 개멋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원두를 고른 이유는 그냥 이름이 존넨 길고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제로입니다. 산호세는 마이크로랏을 뜻하는데 이건 또 뭔 소린고 하니 작은 농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별 관리된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원두 이름이 긴 게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와인처럼 알릴 만한 등급이면 뭔가 세부적으로 알리려고 이름들을 길게 나열하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소량의 특별 생산을 뜻하므로 품질의 균일도나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농장 이름을 걸고 출하하므로 요컨대 크래프트 매주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정보가 맞다면 구조상 개성 있는 가공법이나 원두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산소 발효 허니인데요. 일단 저번에 대충 소개했다시피 무산소 발효는 무산소 탱크에 생두와 체리에서 얻어진 점액질을 담고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pH 농도, 압력, 온도 등을 체크해서 만들어지는 최신 가공법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햇빛에 건조하면 내추럴, 씻어서 건조시키면 워시드, 내추럴과 워시드 사이가 허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아직 상식부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허니 방식 자체도 종류가 또 엄청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식 이래저래 오지게 많네요. 하여간 제가 게이샤 살 때 같이 산 커피인데 사실 이름이 멋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세싱이 다르면 뭐가 다른가도 궁금해서 산 거기도 합니다. 사실 하여간 긴 이름풀이는 그렇고 기타 세부 정보로는 농장주 이름은 옥타비오, 호세, 페랄타, 지역은 누에바, 세고비아, 산 페르난도, 재배 고도는 1400m, 품종은 카투아이, 커핑 노트로는 플로럴, 포도, 사과, 무화과, 꿀, 체리, 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배전 플러스 로스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절주절 시끄럽고 닥치고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산미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마셨던 게이샤가 워낙 미친놈같이 쉬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산미가 없는 커피는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리뷰한 게이샤 산미가 9라면 이 녀석은 한 5에서 6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산미가 적지만 충분히 깔끔한 뒷맛을 내주고 게이샤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무게감? 이걸 바디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단내와 무게감이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게 원두 차이인지 가공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더 차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제나 그렇듯 앞에서 적혀있는 아로마들은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어디서 플로럴과 무화과, 포도, 체리 같은 아로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느낀 뉘앙스는 와이니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게이샤가 훨씬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효 향이 있었습니다. 게이샤보다는 덜한데 어쨌든 있어요. 무산소 가공을 하면 다 이런 느낌의 발효 향이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원래 제가 먹던 일반 원두에서는 이런 향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급 커피들은 다 이런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셔보고 느낀 건데 게이샤도 그렇고 뭔가 뒷맛이 깔끔합니다. 게이샤는 깔끔 상큼한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굳이 비교하면 게이샤는 아이스 커피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더 따뜻한 계열이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차게 마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고급 커피는 뭔가 좀 식어도 맛이 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산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미 때문인지 쓴맛이 안 납니다. 전 그 커피 쓴맛도 좋아하는데 고급 커피라 그런지 그 단내와 산미만 남습니다. 게이샤가 얼마나 산미가 셌었는지 그
신맛은 거의 혀를 땡겼다가 놓는 수준이었다고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허니 프로세싱이랑 머시드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맛 차이가 이게 지역 차이인가 품종 차이인가 가공 차이인가 몰라가지고 기준점이 없어서 그냥 다르다는 것만 느껴집니다. 확실한 건 발효향은 게이샤가 훨씬 있었다는 정도, 그리고 좀 더 몽글몽글하고 무게가 이쪽이 있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미를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마시기는 이게 더 편했긴 했는데, 이게 또 임팩트가 센 걸 마셨다가 마시니까 또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고급 커피 기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산뜻한 산미가 뒷맛에 남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생동감, 뭔가 신선함 같은 게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산미가 없는 쪽 커피는 숨이 죽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고수분들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그런 뻘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 모르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고급 커피를 마시면서 느끼는 건데, 파이프 댐베랑 잘 어울립니다. 페릭이랑 오리엔탈 잎이 들어간 블렌드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흡연자분들은 한번 페어링 해보세요. 가공법 때문인지 페릭 쪽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성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항상 추천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귀찮아서 거의 무슨 1년 넘게 미뤄둬서 사실 2주 와서는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하여간 추천하고 싶은 가성비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피 그라인더인데요. WPM의 ZD10이라는 놈입니다. 집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이 하도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하고 파다 보면은 가격대별로 몇 가지 한정된 특정 제품들로만 선호하시는 것들이 고정되더라고요. 일반인 기준으로 보통 싸고 좋은 커피 머신 없나 알아보다가 결국 그라인더가 커피 머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정 가격이 거의 2배로 상승하는 열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격대를 보면 밑에 것들은 한없이 초라하고 조금만 더 성능을 보면 가격이 갑자기 미친놈처럼 올라갑니다. 머신도 그렇고 그라인더도 그렇고 좀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정말 좁습니다. 특히 좀 저렴한 걸로 쓰려고 하면 더 그렇더라고요. 유명하고 표준처럼 쓰는 몇몇 제품들 보면은 최소 20 정도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아래 애들은 다 성능이 너무 구려서 애매하다고 하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전 10만원대로 그냥 그라인더를 쓰고 싶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추출 가능할 정도로 분쇄가 되는 놈, 그러다가 발견한 겁니다.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틈새의 가격대의 가성비 그라인더를, 그게 바로 WPM ZD10이었습니다. 생긴 건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컬러는 블랙과 레드 두 종류입니다. 화이트도 있는 것 같았는데 전 살 때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빨간색을 좋아해서 레드를 쓰고 있고요. 일단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재질은 그렇게 튼튼하고 고급지지는 않고요. 하지만 외관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가격대에서는. 사이즈는 길쭉하고 얄쌍하게 빠진,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적절한 사이즈고 전동식 그라인더입니다. 낭만 따진다고 손으로 돌리다가 어깨 나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동으로 갈아주는 거 씁시다. 소비 전력은 140, 분쇄 방식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맷돌처럼 가는 코니컬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원두 넣는 호퍼통을 보면 띄우는 밑에 숫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돌려서 분쇄 정도를 조정하는 형태고요. 20단계 분쇄 입자 조절이 가능합니다. 낮은 숫자로 돌려 넣을수록 원두가 곱게 갈립니다. 단계 조절에 따라서 에스프레소부터 핸드드립 등등 용도에 맞게 설정이 되고요. 그라인더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텐데, 에스프레소 충분히 뽑아 먹을 수 있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 충분히 잘은 고인물들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1부터 2.6 정도로 맞춰놓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그라인더에서 제일 중요한 분쇄 날인데요. ZD10의 몸체는 그냥 그렇지만 날은 아주 멀쩡합니다. 38mm의 이태리제 스테인레스 스틸 코니컬버 시스템의 분쇄 칼날이 적절하게 원두를 잘 갈아줍니다. 고인물들은 다 아실 테지만 커피 그라인더에 쓰는 분쇄 방식이 플랫버와 코니컬버가 있습니다. 플랫버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날이 서로 마주보면서 회전하면서 분쇄하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보통 이런 형태는 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빠른 만큼 열 손실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플랫버는 균등한 입자에 용이하지만 회전에 의한 열에 의해서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코니컬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맷돌처럼 천천히 갈아내는 형태라서 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고 대신 열 손실 발생률은 적습니다. 플랫버와 비교하면 분쇄 미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입자가 고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발열이 적고 입자가 덜 고르기 때문에 풍미가 다양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날의 수명은 코니컬버가 더 길다고 합니다. 뭐가 좋고 나쁘냐는 솔직히 기기의 빨이 더 클 것 같은데 어쨌든 ZD-10 코니컬버입니다. 청소하실 때 물 세척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분쇄대에서 나온 원두 가루를 받는 통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기에는 딱 맞아 떨어져서 좋은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이걸로 받으면 정전기 때문에 가루 날리고 짜증 나더라고요. 이걸로 받으면 항상 몇 번 좀 탁탁 치고 흔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뭐 쓰라는 거냐 하실 텐데 가성비 하는 김에 원두 담는 비싼 통 사지 마시고 네이버든 어디든 쇼핑몰 가셔가지고 스테인리스 컵 있죠? 조그만 사이즈 있어요. 요즘 무광으로 뜨겁고 맨들맨들 이쁘게 잘 나옵니다. 거의 1,000원 돈 할 겁니다. 이거 적당한 사이즈 사시면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루 날리지도 않고 좋아요. 추천합니다. 10만원 아래거나 때에 따라서 살짝 위까지 변동되는 가격에 단계 조절되고 잘 깔리고 괜찮습니다. 구조가 심플해서 포통을 돌리면은 간단하게 분리되므로 바로 날을 분리해서 청소할 수도 있는 편이고요. 이게 해외 평들과 리뷰는 많은 것 같은데 국내 영상은 또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 제품들이 워낙 유튜브 마케팅 때문인지 고인물들에게 입증되어서 추려진 건지 압도적인 인지도 때문인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가격대별로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ZD-10 같은 경우도 이거 살 바에는 몇만 원 더 보태서 더 좋은 거 사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돈은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서 누군가는 형편과 그 시기에 따라서 애매한 가격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요. 그런 점에서 10만 원대 근처 아래 위 가격대에서 이놈 메리트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거 덜 유명한데 쓰시는 분들은 다 평이 괜찮더라고요. 이 가격대에서 평 이렇게 괜찮은 놈이니 나름 제 가성비 리스트에 올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1년 전부터 올리려고 했는데 귀찮다고 미루다가 지금에서야 지금 시기엔 뭐 또 틈새 시장 차지한 놈이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가성비 그라인더 웰홈 ZD-10 소개해봤고요. 정보 끝났으니까 사라집니다. 수고요. 이번엔 간만에 가성비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예전에 한다고 언급했었던 블루투스 키보드 로지텍의 K480입니다.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고 출시된 지 엄청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게 다중 페어링을 다이얼 돌리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여러 기기에 이용 가능한 데다가 배터리 타임이 길고 소형 키보드 치고는 넓어가지고 좀 편하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법 등 장점이 많으면서 아직도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쓸만할 것 같은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단화 기준으로 영상 만드는 현재 기준으로 35,900원 정도네요. 병행 수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네이버에서 24,830원으로 훨씬 싸게도 파는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작고 가벼운 K380이라는 녀석도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녀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태블릿 거치도 겸할 거라 이것을 골랐습니다. 일단 제품의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화이트랑 블랙 둘로 개인적으로는 원래부터 블랙 팔아서 블랙으로 샀었습니다. 블랙에 노란색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가 299, 세로가 195, 높이가 20입니다. 이게 무선 키보드들이 휴대성을 강조하면서 작아지다 보니까 막상 키보드를 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 정도만 돼도 타이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편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에도 장점이 있어서 그쪽은 K380 버전이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녀석은 무게가 820g으로 꽤나 묵직한 편에 속합니다. 이 무게는 이 키보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잘 보시면 키보드 위에 뭔가를 거치하는 거치대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을 때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게 무게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애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전 원래부터 무게에는 민감하지 않고 거의 집이나 잠깐 이동할 때만 쓰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블루투스는
3.0 연결 방식이고 AAA 건전지 2개를 사용하며 배터리 수명이 2년으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호환되는 OS는 윈도우 7, 파일 10, 맥의 크롬, iOS 5 이상, 안드로이드 3.2 이상이며 디자인은 텐키리스 데스크 키보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감은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민감하지 않아서 나쁘진 않았는데 더 작고 조용한 녀석들보다 훨씬 오래 사용하기에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다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민감한 거라서 둔감한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조용한 것도 아니라서 아주 조용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묘하긴 합니다. 소음이 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키보드 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는 키보드 위에 거치대가 붙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태블릿과 폰을 같이 놔도 되고 이렇게 태블릿을 가로로 놓거나 하는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들을 씌운 녀석들에게는 좀 미묘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모델인 A80을 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긴 했지만 다른 기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블릿은 10.5인치까지 거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자 이 녀석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것은 멀티 페어링 기능으로 특이하게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한번 지정해 놓으면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고 딜레이 없이 빠르게 연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지정해 두면 다이얼을 지정한 번호에 돌리기만 해도 다른 기기로 싹 넘어가기 때문에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은근히 굉장히 편리합니다. K480의 꿀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묵직하고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로 시간이 엄청 지나는데도 현역인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목록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해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광고도 아닌데 더 찬양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컵라면 여행 저번에 2탄까지 했었죠. 처음 먹어보는 일본 컵라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갑니다. 돈뱅이 카키야게 덴푸라 우동입니다. 저번에 유부 우동 좋았는데 이놈도 또 토핑이 큼지막하니 독특하더라고요. 카키야게 덴푸라가 들어있는데 약간 어패류, 야채 뭐 그런 거 튀김인 것 같습니다. 맛은 키치네 우동이랑 거의 동일한데 튀김 덕분인가 뉘앙스가 묘하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딱 우동우동한 맛에 저번에도 느꼈는데 면이 간이 되어 있는 건가 뭔가 맛있습니다. 이쪽 시리즈들은 먹는 것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서 제 개인 점수는 3.5점 정도. 다음은 사포로 이치방 시오 라멘입니다. 소금 라멘이고요. 그냥 짠맛 중심의 깔끔한 계열일 줄 알았는데 이게 묘하게 카레 비슷한 느낌의 향이 나더라고요. 약간 치킨 스톡 맛이 납니다. 닭고기 베이스 스프라기보다는 거의 치킨 스톡으로 낸 국물 같은데 어쨌든 의외로 조합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포로 이치방 시리즈 중에서 제 취향은 이게 제일 맛있었고 미소, 쇼유 순인 것 같습니다. 해서 3점. 마루타이 쿠마모토 쿠로마유 돈코츠 라멘입니다. 쿠로마유는 보니까 쿠마모토 지역 라멘에서 자주 쓰는 마늘을 태워서 만드는 기름이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성품에 독특한 기름 소스가 들어있더라고요. 뭔가 살짝 꼬릿한 향이 좀 센데 넣으면 어쨌든 스프 맛이 살기는 합니다. 맛은 약간 쇼유와 돈코츠를 섞은 느낌? 거기에 약간 마늘 향이 있는 느낌이고요. 나름 괜찮게 맛있었는데 토핑이 너무 부실한 거는 흠입니다. 해서 3점. 뉴터치의 스고멘 교토 세이브라입니다. 이름이 뭔가 긴데 등기름?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돼지기름 같은 거라 아마 라드 같은 거 같습니다. 면은 얇고 가는 겉면이고요. 액상 스프랑 고기 쪼가리 같은 거 그리고 파 후레이크가 들어있는데 의외로 파향이 잘 나와서 좋더라고요. 먹어보면 생각보다 꽤 맛있습니다. 뭔가 스프 향도 좋고 단맛도 돌고 짭짤한 계열인데 제 생각에는 간장 베이스에 카라멜 섞은 것 같은 약간 그쪽 뉘앙스의 맛이고요. 제가 겉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면은 그냥 그런데 스프는 맛있었고 파향도 좋고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얇은 뭔가 쬐끄만한 고기 토핑 하나가 있는데 존나 작고 얇거든요. 거의 종이 수준의 굵기. 근데 이게 육향이 엄청나더라고요. 진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돼지 내장 부위 수준으로 향이 진짜 엄청나게 그 조그만 것에 들어있어서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 냄새 엄청나게 강한 토핑이었는데 이 냄새 싫어하시는 분은 모르고 먹다가 쇼크 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파도 향 잘 나고 풍부하게 들어있는 편이고 또 죽순 같은 아마 죽순일 겁니다. 이것도 배합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도 좋고 맛도 좋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쪽 시리즈들도 좀 둘러보려고요. 어쨌든 제 점수는 3.5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루짱 세이멘 우마카라 탄탄면입니다. 이것도 면은 얇고 간은 겉면이네요. 좀 더 기다리는 감각이 있고 그냥 질감도 전 이런 면보다는 인스턴트 면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맛은 있었습니다. 매운 거 못 먹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전혀 안 매운 스프고요. 매운 뉘앙스의 향과 맛은 있지만 안 맵고 나름 깊은 맛도 납니다. 탄탄면 특유의 농도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는 탄탄면류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해서 3.5 드립니다. 예, 맛있었고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페코의 모든 게 신기한 일본 컵라면 여행은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수고이야. 페코의 처음 먹어보는 일본 컵라면 여행 4탄이 되겠습니다. 주저거리는 것 없이 바로 갑니다. 고! 마루짱 고츠머리 콘 미소라멘입니다. 면이 약간 한국 면에 가깝습니다. 꼬불꼬불하고 인스턴트 느낌이 좀 있는 계열. 매우 환영하고요. 맛은 약간 배추향 단내가 빠진 심플하게 짭짤한 미소 느낌? 개인적으로는 야끼소바에 들어갈 때 빼고는 배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쪽이 더 취향이었습니다. 이름에 콘이 들어가는데 콘의 존재감이 크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어울리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한국 인스턴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맛은 일본색이 있지만 약간 한국 인스턴트 느낌이 마루짱 애들에서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좀 취향에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해서 3.5 드리겠습니다. 마루짱이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서 몇 개 더 구해봤습니다. 이번엔 미도리 타누키 텐소바라는 놈인데요. 미도리는 녹색, 타누키는 너구리를 뜻하는데 왜 너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편인가 2편 때 먹었던 키츠네 우동의 키츠네는 여우였잖아요. 왜 이건 너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서 면이 메밀 계열인데 완전 메밀은 아니고 딱 그 인스턴트스러운 메밀면입니다. 역시 마루짱이 좀 인스턴트 느낌이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맛은 일단 소바 자체가 특유의 씹는 맛도 있고 나름 향도 나고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 건 좋아하지만 뜨거운 쪽에서 소바류는 안 먹어서 이번에 사실 뜨거운 플러스 메밀면 조합은 처음 먹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토핑에 약간 돈베이보다는 살짝 작지만 카키향의 비스무리한 튀김 토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약간 방향성이 돈베이 쪽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이 메밀면이라서 그런가 뭔가 의외로 쯔유 베이스의 은은한 맛과 또 다른 느낌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짭짤보다 달큰한 느낌이고 은은한 깔끔한 계열입니다. 약간 어묵이나 새우 쪽 느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거저거 먹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위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루짱 제품들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었고요. 해서 3.5 드립니다. 다음 묘조 이피짱 요미세노 야키소바입니다. 달달한 마요네즈가 첨부되어 있는 놈이더라고요. 면 쫄깃하고 소스가 약간 우스터보다는 간장, 데리야끼, 타코야끼 약간 그쪽으로 더 가 있는 것 같은 놈이었습니다. 산미도 페양그 UF5보다 적은 편이었고 인스턴트 특유의 느낌도 있으면서 좋은 의미로 맛이 상대적으로 옅었습니다. 몇 가지 야키소바류를 먹어본 결과 제 취향은 이게 제일 취향인 것 같았습니다. 소스 맛이 센 놈은 UF5, 페양그, 묘조, 순인 것 같았습니다. 해서 3점이고요. 마루짱이 괜찮길래 이것저것 먹어보려고 구매해서 마루짱 이번엔 좀 많습니다. 바로 마루짱의 쿠로이부타 카레 우동입니다. 쿠로이부타는 흑돼지입니다. 흑돼지 카레 우동인 거죠. 제가 지금 4탄까지 왔죠. 일본 컵라면들을 좀 먹다 보니까 느낀 건데 전 개인적으로 원래 우동을 싫어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먹다 보니까 우동이 맛있더라고요. 우동을 좋아했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이 약간 우동 계열이 높은 확률로 맛있더라고요. 일본 하면 또 카레죠. 카레 우동 그냥 존나 맛있었고요. 토핑은 묘하게 씹는 느낌이 있는 것만 같은 고기가 좀 들어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흑돼지 이름이 붙었는데 그쪽 특징은 못 느꼈고요. 근데 그러던가 말던가 카레 우동은 맛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맛있어요. 카레는 좀 반칙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제 점수는 4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강 돈베이 키친의 우동입니다. 저번에 키친의 우동 먹고 맛있길래 또 먹으려다가 뭔가 최강이 붙어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약간 신라면 블랙 같은 거 아닐까요? 키친의 우동 강화판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일단 일반 키친의 우동이 좀 더 간장맛, 짠맛이 있었던 것 같고 이놈이 좀 더 뭐랄까 약간 우동스럽다고 해야 되나? 묘하게 버섯향도 있는 것 같고 산미도 있고 맛있었습니다. 존에 큰 유부를 씹을 때 육즙처럼 퍼지는 그 쾌감 개쩔었고요. 역시 저는 우동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매력적인데 그 물 붓고 8분 대기하라고 써있는데 진짜 이건 에바죠.
컵라면은 제 기준에서는 덜 익든 말든 1분, 2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순수하게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페코는 4점 드립니다. 이번에도 몇 개 소개해봤고 나름 후기, 리뷰 뭐 그런 거였습니다. 질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질리더라고요. 다음에 또 뭔가 시리즈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맛있는 거 추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잉요. 오랜만에 가성비 시리즈입니다. 전 항상 나올 때 소개를 안 하고 한참 지가 써본 다음에 뒤늦게 이런 영상을 올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이거 흰색이랑 검은색 두 개 사서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다 똑같으면 가성비냐? 바로 가봅시다. 저는 몰랐었는데 한때 잠자리 마우스라고 해서 인기가 있었던 마우스 라인이 있었습니다. 직구에서 구매해야 하는 녀석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잠자리 같은 그림이 그려진 마우스입니다. 당시에도 알만한 사람들은 잘 썼던 모양인데 전 워낙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지라 나중에 알았네요. VXE R1 SE 플러스는 이 다음 라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시리즈는 R1 기본 모델, R1 SE, R1 SE 플러스, R1 프로, R1 프로 맥스로 종류가 나뉩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 중에서 프로 라인이 아니고 R1 SE 플러스입니다. 굳이 왜 최상위 라인이 아닌 이 녀석을 소개하냐고 하면 가성비적으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프로 맥스 도 대충 5, 6만원 돈이기 때문에 동스펙 마우스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왜 이걸 소개했는지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 회사 판매가 좋았는지 매드알이라고 하는 새 제품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전 지금 소개하는 게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뒷북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만 소개하는 거 아시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우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랙과 화이트가 있고요.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왼쪽에 버튼 2개, 휠, 마우스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세로가 120.6, 가로가 64, 높이는 37.8입니다. R1 프로부터는 색상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져서 블랙, 화이트 말고도 옐로우, 핫핑크, 퍼플, 오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이 커서 레이저엔 데스 헤더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아주 살짝 작은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DPI 설정 버튼, 무선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는 2.4G 수신기가 들어있습니다. DPI 버튼의 경우 누를 때마다 색상이 변형되어 표시가 되어 값을 알 수 있고요. 유선 연결은 USB-C 타입입니다. R1 SE 플러스가 2, 3만원대 가격입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매우 큽니다. 프로 쪽으로 가면 5, 6만원 쪽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프로 라인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마우스들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기능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능도 챙기고 가격도 다 챙길 수 있는 R1 SE 플러스가 최고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과 함께 마우스의 무게입니다. 전 사실 경량 마우스 같은 걸 지금까지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했습니다. 약간 기기들은 좀 묵직해야 좋은 게 아닐까 하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가벼운 게 최고입니다. 진짜 데스헤더랑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데스헤더가 96g이고요. 이 녀석은 55g입니다. 체감상 느껴지는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R1 SE도 있는데 왜 플러스가 붙은 걸 추천하냐고 하면 기능은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기본 SE 모델의 경우 배터리가 250이고 플러스는 500입니다. 2배 이상 배터리가 오래가니 기왕이면 플러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 SE 모델의 경우 배터리가 절반 줄어들고 무게가 살짝 더 가벼워진 51g입니다. 나머지는 동일 스펙인데 아시다시피 무선으로 쓸 때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프로 라인의 경우도 일단 프로가 250, 맥스가 500이므로 R1 SE 플러스가 적당하게 기능은 기능대로 챙기면서 배터리도 이쪽 라인에서는 최대로 땡기는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1 SE, R1 SE 플러스는 따로 코팅이 없고요. 프로 라인은 초섬세 얼음 코팅 뭐 그런 게 있다고는 합니다. 프로를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감촉도 매끈하고 좋았습니다. 매트하고 매끄럽습니다. 또 제가 프로 라인을 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프로 라인들은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R1 SE 플러스는 유선 2.4G 블루투스 모두를 지원합니다. 센서는 PAW339SE, 칩셋은 COMPX, CX5
52850 SE, DPI는 100에서 18,000까지 조절됩니다. 참고로 아론 프로, 아론 프로 맥스는 100에서 26,000까지 조절됩니다. 아론 라인은 2K 수신기가 지원되고 프로 라인은 4K 수신기까지 지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우스 정말 괜찮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극한에 가깝습니다. 가볍고 유무선 지원에 준수한 센서, 무난하게 괜찮은 배터리, 전용 앱도 한글 지원이고요.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깔끔합니다. 개인적으로 좀만 더 큰 사이즈가 나왔으면 하긴 합니다만 이건 뭐 개인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 마우스들이 무슨 무선만 붙으면 가격이 어처구니가 없어지던데 진짜 마우스 가성비는 직구가 답입니다. 단점만 있냐면 단점도 있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휠, 버튼 누를 때 압력과 소리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 돈에 이 정도 마우스면 저는 단점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성능만 보면 돈 가격대는 물론 위급도 먹고 들어가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가성비 제품 중 하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성비 시리즈로 마우스 좀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쓴지는 좀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거 하나 더 사면서 추천 영상도 만들게 되었네요. 그럼 모두 바가지 쓰지 말고 합리적인 가성비 제품 사시길 바라면서 저는 사라집니다. 수고요. 아마 이번 달 마지막 커피 리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시가 리뷰가 이어질 것 같아서 커피 리뷰는 아마 하나 더 하려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 소개할 원두는 파푸아뉴기니 에이카구아 워시드입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이름이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풀이부터 시작합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커피 마실 때나 들어보는 정말 정보 제로의 나라이고, A는 생두의 크기에 대한 등급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AA, A, AB, C 등등 이래저래 분류되는데 크기가 맛과 향에서 큰 차별점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큰 원두로 선별하면 아무래도 부서지거나 기형빈들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카구어는 지역명 같고 워시드는 지난 두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패스하겠습니다. 커피 기본 정보로는 생산지는 이스턴 하이랜드, 재배 고도는 1800m, 품종은 버본 아루샤, 판매자가 적은 향미로는 토마토, 홍차, 파인애플, 은은한 산미, 클린 등이 있는데 클린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티한 커피도 있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닥치고 일단 마셔봅시다. 산미는 딱 리뷰한 두 커피 중간쯤에서 위치한 것 같습니다. 산미는 한 7 정도, 단내와 묵직함도 딱 중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리뷰했었던 커피랑 비교해서 중간이지 일반 원두들에 비교하면은 중간에 있을 법한 녀석은 아닙니다. 이놈이 재밌는 게 갈기 전 빈 상태에서 굉장히 재밌는 향이 납니다. 되게 신선한 향이 났습니다. 위에 향미에 토마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실 때는 모르겠고 마시기 전, 갈기 전에는 토마토의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싱그러운 그 향기가 있습니다. 전 처음 느껴보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토마토 향은 파이프 담배 리뷰했을 때 이야기했었던 그 깊고 시큼한 계열은 아니고 싱그러운, 덜 익지도 더 익혀지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상큼한 느낌의 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놈 갈기 전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라인더로 파워하게 갈면 이 향이 사라지고 게이샤에서 나던 그 발효 향이 남습니다. 워시드 향이 원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차갑게도 마셔보고 에스프레도 내려보고 핸드드립도 해보고 뭐 별재를 다 해서 다 마셔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에스프레소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원래 막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서 커피 장인이나 뭐 초유명한 바리스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커피를 내리면 일반인이 막 하는 거랑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70% 정도는 오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운빨로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만들어 봤을 때 마신 거랑 일반 내린 거랑은 맛 차이가 훨씬 차이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커피가 기술과 경험이 있으면 같은 환경에서도 훨씬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리뷰를 만든 오늘 우연으로 에스프레소가 잘 나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위 아로마는 모르겠고 마시는데 그 포도의 그 향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포도스러운 그 상큼한 향이 커피 한 모금 하면 2초씩 커피 맛을 뒤엎었다가 싹 사라졌습니다. 뒷맛은 커피의 익히 아는 그 산미이고 중간에 2초간 포도 같은 그 향긋함이 싹 나오다가 사라지고 다시 커피 뒷맛이 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한 원두 중에서 전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도 나오니 한 번 더 뽑아봤는데 거짓말처럼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뽑힌 커피는 처음 마셔봤습니다.
마셔본 것 같습니다. 갈기 전 원두 향도 엄청 좋고 잘 내리면은 커피 맛 향도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전 이거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는 버번 계열 원두들을 좀 뒤져볼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커피 맛에서 명확한 차이를 느껴서 안 그래도 차오른 커피뽕이 더 차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이번 달 커피 리뷰는 이게 끝이 되겠습니다. 내공 좀 쌓이면 팩구 별점도 매기고 뭐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리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거 말고 엘살바도르 캄파뇰라 워시드랑 페루 머시기도 마셔봤는데 페루는 뭔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배성도 밋밋했고 엘살바도르 캄파뇰라는 낮은 산미에 몽글몽글하고 초코 향이 나지만 그다지 제 취향이 아니라서 패스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다룰 녀석은 예가체프 G1ED도 내추럴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딱히 이름풀이를 할 게 없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 관련해서만 들어보게 되는 나라인데 국명의 뜻은 검은 얼굴의 사람들의 땅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따온 모양입니다. 수도 이름은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깜짝 상식 개꿀이고요. 예가체프는 지역명 같은데 현지 발음으로는 이르가제페, 비옥한 땅을 뜻하는 이르가와 지방자치제를 뜻하는 제페가 합쳐졌다는 모양입니다. 이디도도 지역 농장명 같은데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G1은 예전에 소개했듯이 등급 같은 것이고 내추럴은 기본적인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 가공법보다는 다른 가공법들이 선호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워시드 쪽이 변질과 향미 손실, 선명도가 앞설 수 있다는 모양인데 쩌리인 저는 그냥 닥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곳에서 주어진 커피 기본 정보로는 중배전 플러스에서 플러스 로스팅, 써져 있는 향미로는 자스민, 베르가못, 복숭아, 레몬그라스, 캔디, 클린 애프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산지는 게데오존이라는 곳 같은데 이 뭐 지역명이 뭐고 원두명은 뭔지 초짜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힌 대로 재배 고도는 2000m라고 합니다. 닥치고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원두향 자체는 그렇게 인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듯 카구아가 되게 싱그러운 향이 났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쪽은 약간 그 신향? 곧 산화할 것만 같은 느낌의 향 정도라고나 할까? 그라인더를 돌리면 이 신향이 발효향이랑 섞여서 더 심하게 나는데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있는 향은 개인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보면 원두에서 나는 냄새에 비해서는 얌전한 산미가 났습니다. 산미의 강도는 딱 카구아 정도 같았습니다. 게이샤의 미친놈 같은 신맛을 한번 경험했더니 이제 이런 것은 얌전하게 느껴집니다. 흔히 예가체프 하면 여성들이 좋아한다느니 꽃향기가 난다느니 하는데 그딴 건 전혀 모르겠고 두 가지 느낌만 느꼈습니다. 첫째는 산미 뉘앙스가 레몬스러운 산미였다는 것, 이로 인해서 커피 아로마가 원래 그런 건지 딸기스러운 뉘앙스도 나긴 했습니다. 이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게이샤도 아마 딸기 뉘앙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파이프 담배도 그렇고 산미 뉘앙스도 은근히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찌르게 신 거랑 꼬릿하게 신 거랑 뭔가 아로마 힌트가 있으면서 신 거랑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레몬스러운 산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깔끔한 느낌도 났습니다. 원두 자체는 향이 너무 신향이 났었는데 막상 커피를 내리니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여기서 조금만 어떻게 잘 볶거나 잘 내리면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향이 날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본 없는 리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따름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복합적인 아로마가 섞인 커피가 없나 궁금증이 들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성비 추천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매우 뒷북이지만 직접 제가 오랫동안 쓰고 올리는 거니까 오히려 나름 검증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데요. 바로 토핑의 이 2x2 OTG라는 녀석입니다. 요즘은 다들 개인 방송도 흔하고 혼자 가지고 놀 정도의 녹음 세팅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오인패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싸면서 괜찮은 놈을 찾는데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 싼 걸 찾다 보면 뭐 하나가 있으면 뭐 하나가 빠져있고 아주 거지 같은데요. 그 점에 있어서 생태 교란종이 있었으니 바로 토핑이라는 회사의 오인패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인패라는 게 아주 웃깁니다.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가격이 매우 비싸게 형성되어 있고요. 보통 10만원 근처 위아래가 오인패가 뭔지 맛보는 사람들이 접근할 초저가 라인이고 그 다음은 20만원 근처에서 입문용 기기를 찾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갑자기 가격대가 개처럼 뛰어올라서 100만원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가성비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이런 좀 이상한 가격 형성 구조를 매번 보는데 선택지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저가 그리고 존내 돈을 부어야지 쓸만한 거
이런 중간 가격대가 없는 곳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안이 됩니다. 같은 부품 칩셋을 써도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전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중국 제품들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키보드라던가 이어폰이라던가 시장 엄청 크죠. 요즘 달러 환율이 미쳐서 그런 건지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지금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30만원 정도 가격이 되었네요. 제가 살 때는 20만원 중반대로 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쿠폰이라던가 세일이라던가 한번 기회 잡아보시면 좀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나름 깔끔합니다. 색깔은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 화이트도 꽤 이쁘죠. 나름 볼륨 표시도 되고 괜찮습니다. 노브 돌아가는 것도 나름 괜찮은 느낌이고요. 앞면에 마이크 연결을 위한 XLR 단자가 2개 있습니다. TS, TRS 모두 연결할 수 있고요. 각각 모니터 버튼, 게인 노브, 48V 팬텀 파워 전원 버튼, 악기 연결을 위한 인스트 버튼들이 각각 따로따로 달려 있습니다. 중앙은 인풋과 아웃풋을 표시해주는 LED 미터가 있고 그 옆으로는 마스터 볼륨 노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라인 아웃 다이나믹 레인지는 127dB, 폰 아웃 다이나믹 레인지는 132dB까지 측정된다고 하네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 녀석은 모니터 믹스 노브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돌리면 인풋, 마이크 소리만 들리고 오른쪽으로 쭉 돌리면 마이크 소리는 안 들리고 컴퓨터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맨 오른쪽 노브는 헤드폰 볼륨 노브입니다. 마스터 볼륨을 끄고 이것만 돌리면 헤드폰 소리만 따로 조절이 됩니다. 아래의 게인 버튼은 헤드폰 볼륨을 17dB까지 올려주는 녀석으로 옴스가 높은 녀석을 쓸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이 버튼 한 번도 안 눌러봤습니다. 그냥 볼륨 자체가 쨍쨍합니다. 딱히 부족함도 못 느꼈네요. 하여간 마지막 제일 오른쪽 아래의 구멍은 헤드폰 케이블을 꽂는 곳입니다. 뒷면입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왼쪽은 전원 온오프 버튼이고요. 그 옆으로는 파워 슬롯입니다. 컴퓨터로 파워를 공급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장 배터리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USB-C는 컴퓨터랑 연결하는 곳입니다. 메인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오른쪽 슬롯이 이 제품의 매우 큰 장점인 OTG 케이블 연결이 가능한 슬롯입니다.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 타블렛, 다른 컴퓨터랑 서브로 연결해서 컴 세팅 등에도 응용할 수 있는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무한 가능성의 슬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는 옵티컬 아웃 단자가 있는데요. 좀 좋은 DAC를 연결해서 쓰면 더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니 가짜않게 설명 안 하고 패스하고요. 다음은 억스 아웃 단자입니다. 3.5mm 케이블로 소리를 출력해주는 곳이고요. 가장 오른쪽은 라인 아웃 단자입니다. 스피커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알차죠. 구성품으로는 USB C2C 케이블과 C2A 케이블, 3.5를 헤드폰 6.35로 변환해주는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참 전원 온오프 옆에 도난 방지 고리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전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토핑 2x2 OTG는 AKM, AK4621EF, AD, DA 통합 칩셋을 사용하고요. SSL2 시리즈에 들어가는 칩셋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관과 슬롯, 스펙은 얼추 이렇고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토핑 사이트로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 매우 깔끔하고 웅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위부터 보면 왼쪽 위 톱니 모양 버튼은 직관적으로 바로 아시죠? 설정 버튼입니다. 펌웨어 버전이라던가 기타 등등 간단한 설정 메뉴가 있는 곳이고 오른쪽에는 설정 저장하는 거, 그 옆으로는 샘플레이트, 버퍼 사이즈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맨 왼쪽으로 보면 인풋 1, 2 그리고 OTG 연결한 쪽의 파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팬텀 파워를 키면 기기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끄면 꺼지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뮤트 버튼도 있고 그렇죠.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믹스 섹션입니다. A, B, C, D로 각각 설정해 놓을 수가 있고 그 아래로 왼쪽부터 인풋 1, 2, OTG, 플레이백 1, 2, 3, 4, 5, 6, 7, 8입니다. 각각 링크 버튼이 있어서 두 개를 스테레오로 묶을 수도 있고 위상 반전 버튼, 솔로, 뮤트 버튼이 달려있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풋과 OTG를 포함하면 12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의 웅장함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루프백 세션입니다. 오른쪽은 아웃풋이고요. 루프백 채널 6개, 스테레오 3채널을 지원하는 거죠. 각각 루프백 채널에는 믹스 A, B, C, D, 인풋, 플레이백 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웃풋 채널은 밑에 보시면 헤드폰 출력, TRS 출력, 옥스아웃 출력 버튼이 각각 있어서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모두 각각 믹스, 인풋, 플레이백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진짜 개질이죠. 모투만 써왔던 입장에서 눈물이 좀 흘러나옵니다. 맨 오른쪽은 모니터 믹스 버튼이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건드려 봤습니다. 앞면 설정이랑
동일하니까 넘어갑니다. 하여간 결론을 말해보면 믹서 12채널에 믹스셋 4개, 루프백 3개, 아웃풋 3개 6채널이죠. 이런 거 뭐 대단한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100만원 안 주면 못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성비 진짜 오지는 부분이죠. 컨트롤러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투 M2만 써왔던 입장에서 음질은 참 좋은데 나머지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모로 쓰임새가 좋은 녀석 같길래 한번 가성비로 추천해봤습니다. 여튼 요약하면 토핑 E2X2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오인페입니다. 20 아래 아니면 100만원부터 봐야 하는 거지 같은 가격 형성의 빈 공간에 파고든 이 구역의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컴 세팅되고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까지 지원하며 소프트웨어가 잘 나왔고요. 루프백도 방송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기능이고요.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제법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녀석입니다. 중국 제품이라 좀 의심이 드시는 분들 푸시했을 때 많았던 걸로 아는데 요즘 제품들이 좀 잘 나오는지라 솔직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 되는 건데 음향 쪽 기기들이 배짱 장사라고 해야 되나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잘 안 내놓잖아요. 발전은 사실 더디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품들이 쭉쭉 나와주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직접 써보니까 괜찮아서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모투 M2도 개인적으로 좋은 가성비 제품이라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미루다 결국 토핑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토핑이 더 가성비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인패 선택지 솔직히 개 없잖아요. 어차피 베이비 페이스 아래에서 보는 거고 베이비 페이스도 나온 지 대체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냥 가성비 제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구린 것도 아니고 시대가 변했으면 제품도 좀 새로 나오고 가격도 맞춰 나와야지 말이야. 헤드폰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하여간 거지의 한탄이었고요. 궁시렁 좀 하는 가성비 제품 소개였습니다. 그럼 수고요. 완전 뜬금없지만 테크 유튜버 마냥 추천할 제품이 있어서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전자장비 같은 것도 극한의 가성비를 소개하겠습니다. 태블릿 PC고 이름은 아이플레이 20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써보고 괜찮아서 왠지 그냥 넘어가기는 미묘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개인 이득 같은 거 개뿔도 없고 당연히 광고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거의 10몇 년 지난 고물이라 영상 시청마저 끊기길래 아니 이럴 거면 이딴 걸 대체 왜 쓰지? 라는 단순한 의문점에서 시작해서 그냥 태블릿 PC 싼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태블릿 PC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식이 전무해서 삼성 갤럭시 탭 제일 싼 것을 찾다가 가격이 이상하게 싼 놈이 있길래 리뷰도 보고 나름 동가격대 비교도 해보고 검색도 해서 추린 결과 매우 제게 맞는 녀석이라고 판단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깡패입니다. 10인치짜리 태블릿 PC 간단하게 웹서핑, 아주 초보적인 문서 작업, 영상 시청, 그러니까 컨텐츠 소비용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가격이 11에서 12 정도예요. 개꿀 아닙니까? 일단 제품 스펙부터 설명하고 장단점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아이플레이 20이고요. 월드큐브인지 뭔지 아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나 생김새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상하 베젤이 있는 편인데 저는 신경 쓰이지 않았고 위쪽 부분에 3.5 이어폰 단자, 오른쪽에 전원 버튼과 볼륨 업다운 버튼, 아래쪽에는 USB-C 타입 단자와 스피커 밑쪽에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왼쪽은 유심과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마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편입니다. 아참 크기는 가로 길이가 149.4, 세로가 245.2, 두께는 7.95로 남자 한 손 가득 꽉 차는 느낌이고 무게는 450g으로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10.1인치, 해상도는 1920에서 1200, 디스플레이 화면이 IPS LCD라는데 이게 비슷한 가격의 제품들보다 선명하고 보기가 꽤 좋았습니다. 저는 책 읽는 용도로도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꽤 좋았습니다. 다만 밝기 조절돼서 갑자기 급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야 늘 최대치로 해놓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살짝 어둡게 해두시는 분들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OS도 안드로이드 10을 지원해서 돈가격 대비 기분이 좋습니다. CPU는 ARM 코르텍스 A65, 옥타코어, 램 4기가에 내장 메모리는 64기가이고 최대 512기가의 마이크로 SD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만원 정도 추가하면 램 6기가, 내장 메모리 128기가짜리인 아이플레이 20 프로라는 제품을 살 수 있는데 어차피 가성비로 사는 거니까 전 싼 거 샀습니다. 가격차가 얼마 안 나긴 해서 선택사항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LTE 와이파이 지원하고 블루투스 5.0 지원한다고 합니다. 넷 속도는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잘 됩니다. 카메라는 전면이 200만, 후면이 500만으로 그냥 없는 거 대신 있는 게 나으니까 달아놓은 정도입니다. 근데 태블릿 PC에서 카메라의 의미를 저는 전혀 모르니까 이 부분도 패스. 센서 같은 것은 그냥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GPS는 잘 돌아가니까 개인적으로는 내비게이션용으로 쓰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위치적으로 한쪽에 두 개가 몰려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묘하고 품질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데 들어줄 정도도 아닙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 등을 쓰는 게 나은 것 같으니 여기에서의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6000으로 그냥 무난한 편이고 다만 고속 충전 그딴 건 없습니다. 총평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크 유튜버도 아닌데 뜬금포로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게임을 안 하는데 고사양이 아니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UI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간단한 웹서핑, 영상 시청, 간단한 문서 작업용으로 말 그대로 그냥 화면 큰 핸드폰 개념이 구매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뭔가 이걸로 컨텐츠 소모가 아니라 창작 활동을 하거나 게임을 주로 하시거나 혹은 무거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추지만 전처럼 간단히 사용하기에는 이만한 제품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뭔가 뜬금없이 기기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다만 써보고 느낀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 쪽 영상에서 가끔씩 저화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정 영상에서만 그러는 것 같은데 품질 조절 메뉴가 안 보여요. 유튜브 앱 말고 인터넷으로 키면 다 잘 나오고 조절 메뉴도 있습니다만 앱에서 가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명확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저한테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10만원 초반대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때 액정 필름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붙어있어요. 케이스는 선택사항입니다.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을 텐데 저는 없이 샀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가 거치대가 붙어있어서 거기다가 꼽아 쓰거나 그냥 들고 댕기거나 하려고요. 그럼 정보 끝났으니까 바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씩 가성비 제품이 보이면 써보고 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면 뭐다? 커피뽕이 차오른다. 차오르면 뭐다? 커피를 마셔야 되고 마시는 김에 꼴 같지도 않은 리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오랜만에 커피 리뷰입니다. 5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바로 가봅시다. 커피 리뷰라고 말했지만 전 그냥 개허접입니다. 개소리 나불거린다고 생각하고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2번 리뷰할 놈은 브라질의 술데미나스 그란자 송 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이름 진짜 현란합니다. 현란해서 고른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름 풀이부터 해봅시다. 브라질은 삼바삼바 그 브라질 당연히 맞고요. 영국 커피 생산국으로도 유명하죠. 술데미나스는 생산지 이름이라는 것 같고 그란자 송 프란시스코는 사람 이름인가 했는데 농장 이름이라는 것 같습니다. 1937년부터 대를 이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알게 뭡니까? 무례한 건 알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스페셜티 등급 품종은 옐로우 버번입니다. 전 커피 허접답게 품종도 아직 구분 못하는 찐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뒤져봤습니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고급종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지니고 있는 놈이라고 하네요. 보통 커피 열매는 빨간데 이놈은 특이하게도 노란색을 띈다고 합니다. 가공은 펄프드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뭔 말인지 몰라서 뒤져봤습니다. 펄프드 내추럴이란 즉 수확한 체리에서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가공 방법이라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액질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말린다고 합니다. 원두 품종도 모르는데 가공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뭔지 당연히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스팅은 CT 판매자분 설명으로는 깔끔하고 향미 밸런스가 좋은 스페셜티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합니다. 향미 노트로 아몬드, 밀크 초코, 바닐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길었습니다. 닥치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찐득하게 내려보기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벌컥벌컥 마셔보기도 하고 뜨겁게도 먹어보고 우유에도 타보고 닥치고 다양하게 마셔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전까지 제가 리뷰했던 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산미가 적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산미 커피 안 마신 지 오래돼서 또 입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어서 거부 반응 없이 적절했습니다. 산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적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10점이 최고점, 5점이 중간이라고 치면 대략 산미가 한 1에나 2 정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확실히 좀 초코초코한 뉘앙스가 있었고 긴 단맛의 여운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브라질 산토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블렌딩 기본 베이스거나 밑바닥에 깔아두른 원두를 쓰는 것 같던데 전 그게 참 좋았던 이유가 싸기도 제일 싸면서 특유의 산미 없고 거뭇거뭇하고 부드러운 초코 뉘앙스 느낌이 있어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딱 뭔가 무난 평탄에 딱 커피 하면 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본 같아서 저는 자주 사 마시는 원두였는데
이놈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두에서 좀 더 구수한 향이 나고 맛적으로는 살짝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산미가 조금 더 있었던 것 정도? 산토스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커피 맹인으로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몬드 향이 있다고 향미 노트에 있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진하게 마셔보면 아몬드 향은 시가 정도는 돼야 아몬드 향이라고 하는 거지 고작 이 정도로 아몬드 향은 아니지 않나. 껍질 향은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첫 잔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그냥 초코스러운 커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커피 느낌에 가까운 무난 평탄, 초코스럽고 부드럽고 산미 거의 없고 딱 막 먹어도 제 취향인 녀석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깔끔한 건 분명 있는데 이런 계열 스페셜티 등급이랑 일반 등급이랑 차이가 엄청 큰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맛있었는데 저번에 리뷰했던 녀석들처럼 개성이 존나 센 놈들과 비교하면 무난 계열이라 차이를 제일 적게 느낀 녀석이었습니다. 향 좋고 단맛 쓴맛 좋고 부드럽고 나름 바디감도 좋고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이프도 그렇고 병진 같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완전 꽉꽉 담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가 되게 바디감이 좋더라고요. 무게 타먹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핸드 드립이 참 맛있었습니다. 하여간 오랜만에 커피도 마시니까 좋네요. 개똥 같은 허접의 리뷰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날도 추워지는데 홍차나 커피 열심히 마셔서 몸을 데우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에 뵙죠. 일본 컵라면 맛있습니다. 24개인가 먹어본 것 같은데 또 갑니다. 왜냐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 뉴터치 수고면 내기 미소입니다. 내기는 파, 미소는 된장이죠. 파된장이고요. 파된장 궁금했습니다. 여기 회사 특유의 묘한 단맛과 고소한 뉘앙스가 이놈에게서도 있었고요. 여기 라면들이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라면들을 먹어보고 매번 느끼는데 첨부 토핑들 있지 않습니까? 건조 후레이크들 퀄리티가 꽤 좋아요. 특히 향도 살아있고 풍부한 편이더라고요. 이놈도 내기미소라는 이름답게 파가 들어가는데 그 길쭉하게 썰린 파 토핑이고 향도 아주 좋고요. 면도 좋고 스프도 좋고 토핑도 좋고 4점 드립니다. 다음 돈베이 니쿠 우동입니다. 니쿠는 고기죠. 고기 우동입니다. 이름부터 존내 뭔지 궁금했고요. 보니까 고기 토핑이 있는 돈베이 우동 느낌이었습니다. 면이 맛있는데 왜 맛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면이 좀 감도 아니지만 고소한 뭔가가 있습니다. 스프는 그냥 튀김 우동과 매우 흡사하지만 토핑이 더 풍부하고 면이 일단 맛이 좋았고요. 특히 들어있는 고기 토핑은 간장에 절인 소고기 느낌인데 의외로 식감과 맛이 좋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튀김 우동 위에다가 불고기 짜잘하게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 달큰하고 깔끔한 맛이었고요. 하여간 맛있었습니다. 제 점수는 3.5. 뉴터치 수고맨 토야마 블랙입니다. 이건 뭐 거의 짜장 소스 농도의 액상 스프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넣으면 순식간에 완전 검은색 스프가 됩니다. 이름처럼 진짜 그냥 블랙 라면이더라고요. 스프는 간장 베이스인 것 같은데 짜지 않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뭔가 양파 카라멜라이징 하면 날 것 같은 그 향이라고 할까? 그 느낌이죠. 거기에 간장, 닭고기 육수 같은 거 섞인 느낌? 그리고 다른 후첨 가루로 후추가 들어가는데 꽤 들어있습니다. 후추 향이 아주 풍부하게 나서 농도 짙은 간장 베이스의 후추 향으로 꽉 찬 라면이었습니다. 캐릭터도 확실하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4점. 뉴터치 타이완 마제 소바입니다. 대만식 마제 소바, 약간 비벼 먹는 계열인데 조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추기름 베이스인 것 같은 맵고 짠맛의 소스에 살짝 굵은 것 같은 면, 김, 가다랑어 후리카케 있죠. 생선 향의 그거랑 맵고 짠맛이 섞인 맛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꽤나 난해한 조합이었습니다. 짠맛이 메인이고 맵기도 맵찔인 제 기준으로는 제법 매콤한 편이었고 거기에 김과 가츠오부시 생선 맛 같은 게 막 섞여서 난해했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인스턴트다 보니까 토핑이나 뭐 그런 조합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원본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확실히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리뷰했으니까 2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역시나 뉴터치의 수고맨 하카타 돈코츠 라멘입니다. 면은 가는 면으로 한국 소면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고 스피는 이건 냄새가 확실히 났습니다. 맛에서 뭔가 나쁜 건 아닌데 고기 냄새인지 젓갈 냄새인지 그 비슷한 그 특유의 돼지국밥 향 강한 가게에서 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스프였습니다. 근데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향이 센 게 원래 호불호도 많이 타지만 특유의 강한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단점이자 강점이기도 한 것이라서 이 향을 좀 이겨내야 하고요. 맛은 있었습니다.
밥이 땡기는 맛이었고요. 개인적으로 3.5 갑니다. 이번에도 저번에 이어서 5개 소개해봤고요. 아직도 제 일본 컵라면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뵙죠. 수고요. 음료수를 달고 살다 보니까 항상 마실 걸 쟁거두고 마시는 편인데요. 어차피 마셔도 정해진 게 대부분이라서 다 거기서 거기길래 질리기도 해서 차음료 좋아하니까 차음료나 마셔볼까 하다가 최근에 중국 음료들을 몇 가지 구매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죄다 처음 마셔보는 거라서 간단한 리뷰, 후기 그런 걸 남겨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 일본 음료들은 몇몇 마셔봤는데 중국 쪽은 죄다 처음이라서 재밌었습니다. 일단 하이난 코코넛 팜입니다. 캔 디자인이 진짜 묘합니다. 옛날 스티커 광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맛은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고 코코넛 느낌 물씬 나고 좋았습니다. 달콤함도 달콤함인데 되게 우유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코코넛 밀크 그 자체였고요. 코코넛 주스 70% 함량의 설탕과 정제수, 카제인 나트륨이 섞였더라고요. 딱 그런 맛이 납니다. 캔 디자인에 비해서 훨씬 좋고 맛있었고요. 향도 맛도 진하고 달콤함도 과하지 않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시면서 코코넛 향 넣을 요리에 넣어도 되겠다 하면서 마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이건 캉스푸의 빙홍차입니다. 중식, 특히 마라탕 같은 거 파는 배달 가게에서 자주 보이는 녀석이죠.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전 처음 마셔봤습니다. 맛은 딱 새콤달콤 홍차 아이스티 그 자체였습니다. 실론티에서 신맛과 단맛이 매우 살짝 낮으면서 홍차향이 더 강한 느낌? 무난무난하게 마실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점입니다. 캉스푸의 빙탕설리라는 녀석입니다. 배향이 나는 음료고요. 맛은 역시나 적당히 산미 있고 달콤한 배 맛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거 취향이던데요. 달콤하고 배향이 약간 모과 같기도 하고 향긋하니 좋았습니다. 딱 상쾌하게 마시기 좋은 녀석이었고요. 다만 제로 음료를 달고 사는 현재 제 시점에서는 좀 많이 단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엄청 단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음료수 느낌으로 답니다. 4점이고요. 카유웨이의 산사 음료입니다. 산사는 개인적으로 전 산사춘밖에 모르는데 하여간 궁금했는데 딱 그 뭔가 진짜 그 빨간 열매에서 날 것 같은 향이랄까? 애당초 산사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원본과 비교는 불가능한데 하여간 그 언저리에서 날 것 같은 향이 났습니다. 달콤 새콤이고요. 독특하게 뭔가 저는 약간 토마토 주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마토 주스에서 토마토 특유의 그 상큼한 향이 없고 끝맛에 감칠맛이 빠지면 동일할 것 같은 느낌? 바디감도 상당하고 되게 비슷한데 거기에서 산사열매 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사열매 25%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3점 정도. 캉스푸의 만리청차입니다. 녹차와 자스민 블렌딩 음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셔보면 되게 그 몽글몽글한 중국 차 음료들이 뭔가 차향이 되게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스민 9, 녹차 1 느낌이었습니다. 자스민 향이 거의 대부분이고 끝맛에 녹차 향으로 살짝 나고 끝나는 느낌? 일본이나 한국 쪽 차향이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다면 중국 쪽은 몽글몽글한 차향이 나는 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중국 차도 쭉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 잎이라 그런가? 뭔가 차향이 덜 날카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됐고 전 3점입니다. 캉스푸 말리 꿀차입니다. 이건 자스민 티에 꿀을 첨가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단맛은 달큰한 느낌의 은은한 스타일이었고 꿀향이 나는데 역시나 은은합니다. 거기에 자스민 느낌이 그대로 나오는 느낌? 차 좋아하시고 자스민 쪽 좋아하시면 무난무난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까 거보다 살짝 더 좋아서 3.5점입니다. 왕라오지 냉차입니다. 홍차 베이스인데 이것도 뭔가 달콤이 아니고 달큼한 느낌이 있고 특이하게 국화 비스무리한 향이 있습니다. 홍차 8에 국화 1 끝맛에 뭔가 모를 향신료 풀향이 1 있는 느낌. 우연히 마셔보고 독특해서 중국 음료들을 좀 마셔볼까 해본 계기가 된 녀석이기도 합니다. 캐릭터가 진짜 독특합니다. 국화향, 캐모마일 향이 원래 너무 세서 전 원래 비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되게 은은하게 납니다. 달큰한 홍차 조합도 괜찮더라고요. 달큰한 뉘앙스는 약간 감초나 대추, 계피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수정과 느낌의 그 느낌이 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생각보다 유명한 음료인 것 같았습니다. 전 이거는 은근히 땡겨서 4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캉스푸 녹차 아이스티입니다. 저는 녹차를 원해서 산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자스민 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꿀향이 나는 것 같은데 말리 꿀차랑 좀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납니다.
이게 좀 더 녹차 느낌이 살짝 더 있으면서 꿀향이 더 연한 느낌? 약간 자스민 차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근데 차 음료를 좋아해서 3.5입니다. 몇 개 리뷰해봤습니다. 중국 차들도 옛날에 쭉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를 안 했어가지고 다 까먹었네요. 일본 컵라면도 리뷰했고 일본 음료수도 언젠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나이 먹으니까 차 음료가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는 페코였고요. 정보 끝났으니까 사라집니다. 수고요.